과잉 캐리어들이 어떻게 거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술화할 수 있는 수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형 상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상태에서 이 아래 그림을 보면 홀 던스티가 P0라고 나타나 있고 일렉트론 던스티가 N0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림상에 보면 N0 양이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반도체는 지금 N타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천일을 하면서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과 밸런스 밴드의 홀이 생겨나는 이 제너레이션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시에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과 재결합을 하면서 두 입자가 동시에 사라지는 리코미네이션 작용도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를 G라고 표현하고,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리코미네이션 레이트를 R이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이 두 레이트가 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N0와 P0는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적평 상태에 있어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N0와 P0를 곱하면 상수가 되어야 되죠. 이 상수가 바로 Ni 제곱이라는 상수입니다. 자, Ni라는 것은 우리가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일렉트론과 홀의 덴시티는 이제 같아야 되는데, 이때의 덴시티를 Ni라고 부르죠.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일렉트론과 홀 덴시티의 곱은 도핑을 하더라도 일렉트론과 홀 덴시티의 곱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N타입으로 도핑을 했기 때문에 지금 N0 양은 Ni보다 훨씬 많은 이 정도의 덴시티를 나타낸다면, P0는 Ni보다 훨씬 작은, 낮은 값을 가져야 두 숫자를 곱하면 Ni 제곱이 되겠죠. 자, 비평형 상태라고 하면 바로 이 전자가 레티스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외에도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빛이 주어진다면, 여기 외부에서 빛이 유입된다면 또 다른 이제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유입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평형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 즉 N0가 있고 P0가 있고,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서 제너레이션 레이트, 평형 상태에서의 리컴비네이션 레이트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빛에 의해서 빛이 가진 에너지를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흡수를 하면 에너지가 증가해서 컨덕션 밴드로 천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의해서 한 개의 일렉트론과 한 개의 홀이 생겨나는, 즉 일렉트론 홀 페어의 제너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위 시간당 입사되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렉트론 홀의 제너레이션만 계속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증가된 양은 우리가 이제 델타 N, 델타 P라고 이제 표시할 건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반도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렉트론과 홀이 양이 증가가 되면 따라서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도 같이 증가를 해서 이 추가적인 일렉트론과 홀의 양이 어떤 값에서 유지가 되도록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단위 시간당 이런 추가적인 캐리어, 즉 과잉 캐리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과잉 캐리어를 생겨나게 하는 제너레이션 레이트를 우리가 평형 상태에서의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프라임 기호를 이용합니다. 물론 대문자 소문자도 좀 다른데 그보다도 일단 프라임 기호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과잉 캐리어에 대한 것이라고 이제 일단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단위 시간당 발생되는 이 과잉 캐리어의 생성과 균형을 이루는 바로 과잉 캐리어의 리컴비네이션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는 R이라고 표시하는데, 여기 보면 역시 프라임 기호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과잉 캐리어가 단위 시간당 리컴비네이션 되는 율을 나타냅니다. 이 과잉 캐리어에 대한 단위 시간당 생성과 단위 시간당 소멸이 또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일렉트론과 홀의 양은 유지가 되겠죠. 자, 이때 일렉트론 덴시티는 우리가 N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N은 평형 상태에서의 N0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양, 즉 델타 n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홀 덴시티도 평형 상태에서의 홀 덴시티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다가 더하기 델타 p가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N0와 P0는 지금 도핑이 되어 있다면 서로 이제 값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빛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생성된 이 과잉 캐리어는 추가적으로 생겨난 이 일렉트론의 양과 추가적으로 생겨난 홀의 양은 같아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델타 N과 델타 P는 값이 양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에 그래프를 보자면 우리가 요 점선이 여기 평형 상태에서의 값이었는데 이것을 곱하면 그때 ni 제곱이라는 상수가 되었었죠. 자, 지금 비평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두 숫자를 곱하면 바로 그 상수였던 ni 제곱과 같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비평형 상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일렉트론 덴시티와 홀 덴시티를 곱했을 때 이것이 ni 제곱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이 비평형 상태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8.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과잉 캐리어들의 거동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비평형 상태에는 한 가지 예로서 반도체에 빛이 유입되는 경우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가정을 해보죠. 얇은 실리콘 막이 있고 빛을 이 실리콘 전체에 이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L과 마이너스 L 사이 이 사이 영역에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춰주고 이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충분히 지난다면 X방향으로의 이 캐리어들의 컨센트레이션은 빛을 비추기 전과 어떻게 달라질까? 답을 한번 유출해 보자는 것이죠. 자, 분명히 이 빛을 비추고 있는 지점은 빛에 의해서 일렉트론과 홀의 추가적인 생성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래 그래프를 보자면 이 N 일렉트론 덴시티와 홀 덴시티는 평형 상태의 값, 지금 이제 도핑을 안 한 인트린식 경우를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ni라는 값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영역은 델타 n과 델타 p가 발생해서 이 n과 p는 ni보다는 이렇게 증가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은 빛이 비춰지고 있지는 않지만 빛이 비춰지고 있는 영역과 인접해 있는 영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이 영역에서는 일렉트론과 홀의 양이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은 영역보다는 덴시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제 일렉트론이라든지 홀은 입자의 덴시티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디퓨전, 즉 확산이 일어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은 지점도 이 인접한 곳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확산으로 이동해 오면서 평형 상태인 값 ni보다는 증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일렉트론과 홀의 양을 곱하면 ni 제곱이 되는 상황이 평형 상태였는데 지금 이 부분은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지만 인접한 영역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유입이 되어서 그 양이 평형 상태보다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일렉트론 덴시티 n과 p를 곱하면 ni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 지점도 평형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평형 상태라는 것은 이 외부로부터 빛이 유입이 되는 경우도 비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인접한 곳에서 평형 상태보다 캐리어가 늘어나게끔 유입이 되는 상황도 비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이 각 지점마다 이 일렉트론과 홀 덴시티는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그런 이제 이 그래프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안다면 그것으로부터 이 캐리어의 이동 속도, 즉 확산이겠죠. 확산 전류 양도 계산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런 이제 위치마다 차이가 나는 일렉트론 덴시티와 홀 덴시티를 알아낼 수 있게 하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은 뭐가 있으며 방정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장에서는 그 법칙과 방정식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Continuity Equation이며 이것의 약간 변형된 형태가 바로 Time Dependent Diffusion Equation입니다. 자, 옆에 또 하나 이제 질문은 뭐냐면
자,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빛이 비춰지고 있는 영역이나 그 인접한 영역이나 멀리 떨어진 영역이나 각 지점에서 이 일렉트론 덴시티나 홀 덴시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어떤 값이 될까 묻고 있습니다. 이 델타 N과 델타 P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값에서 유지를 하게 되고 그 인접한 영역도 이런 분포 모양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변화율은 값이 0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캐리어의 덴시티를 알 수 있게 하는 이 continuity equation,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continuity equation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전자라고 하면 전자의 밀도를 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는가를 기술하는 식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generation rate 또는 recombination rate와 분명히 관계되어 있지만요. 그거와 더불어서 또 관계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자,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오산이고 여기가 이제 수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행선이라서 차들은 지금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지금 이 수원과 오산 사이의 이 영역에서 이 차들의 대수를 우리가 카운트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n이라고 해봅시다. 이것을 n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시간에 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를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산에서 차들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보고 또 수원에서다가 측정을 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값이 같다라면 공간에서의 차량의 대수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율은 0이겠죠. 만약에 이제 이것이 플러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요? 바로 오산에서의 차량 속도가 수원에서의 차량 속도보다 작다면 이 구간에서는 차들의 대수가 점점점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플러스 값을 나타낼 것입니다. 만약에 이 DNDT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오산에서의 차량의 평균 속도가 수원에서의 평균 속도보다 더 크다면 이 두 지점 사이의 영역에서는 차량의 대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대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continuity equation은 방금 비교했던 차량의 대수 혹은 차량의 밀도와 이제 같은 개념으로서 바로 일렉트론의 density라든지 홀 density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보면 지금 일렉트론과 홀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공간을 6면체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 6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지금 dz, dy, dx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 dx, dy, dz는 미소 길이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주로 델타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델타 x, 델타 y, 델타 z. 그 델타 x와 델타 y, 델타 z의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일렉트론과 홀의 덴시티를 개수를 카운트하는 이 볼륨의 부피는 바로 dx, dy, dz 이 세 개의 곱이 되겠죠. 이 공간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피 내에서 일렉트론의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합니다. 이 델타 x, 델타 y, 델타 z는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공간 내에서는 홀의 밀도와 일렉트론의 밀도는 균일하다고 보는 거죠. 이 내부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이 볼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렉트론과 홀의 개수는 밀도에다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피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P 곱하기 dx, dy, dz가 바로 이 볼륨 안에 들어있는 홀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바로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홀이 지금 이 그림에도 나타냈듯이 지금 X방향으로 지금 이동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 속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동 속도에다가 이 홀의 밀도, 홀 덴시티를 곱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플럭스라고 부릅니다. 플럭스. 우리말로는 유량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X방향으로 지금 이동한다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첨자로 X라고 표시했고, X도 이제 플러스 X방향과 마이너스 X방향이 있을 텐데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나타내려고 이 첨자로 또 플러스도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 비교를 갖다가 이제 상기를 해보면 이 볼륨 내에서 이 홀의 개수가 시간에 대해서 증가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바로 이 육면체의 이제 이 두 면, 지금 이면과 이면에서 이 홀의 이 플럭스를 갖다가 따져보는 것이죠. 자, 이 속도가 바로 이 x 플러스 dx 지점에서와 그 다음에 x 지점에서와 비교를 해서 이 내부에서 홀의 개수가 증가를 하려면 바로 이면, 즉 x 지점에서 속도가 더 높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x 지점에서 플럭스, 그것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x 지점에서의 플럭스, 홀에 대한 것이니까 첨자로 p를 더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x 플러스 dx에서의 플럭스를 또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x 플러스 dx의 플럭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차이를 계산해 보는 거죠. 차이를 계산해서 x 지점에서의 플럭스가 더 크다면 이 빼기 한 값은 양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홀의 개수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다가 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왼쪽에는 밀도에다 이제 부피까지 곱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육면체 내에서의 개수가 되는 거죠. 개수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기 때문에 우변에도 이 부피에 대한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dy dz를 곱해줍니다. 홀이 이동을 하면서 통과하는 이 바로 우측면 혹은 이제 좌측면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측면의 넓이, 즉 dy dz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dx를 곱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플럭스의 비교를 이 x지점과 x 플러스 dx라고 하는 dx만큼 떨어진 두 지점 사이에서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은 이 dx 공간 안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dx를 굳이 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x 플러스 dx 지점에서의 플럭스를 알고 싶다면 x 지점에서의 이 공간에 대한 x에 대한 변화율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다가 dx를 곱하면은 바로 x 플러스 dx의 어떤 증감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x 지점에서의 플럭스가 더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x 플러스 dx에서의 플럭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변에 있는 이 식을 대입을 해줍니다. 누구 대신에요? 이 두 번째 항 대신에. 그러면 이 대입되는 이 식에서 이 x지점에서 플럭스는 이제 원래 식에서 이 앞에 있는 x지점의 플럭스와 서로 상쇄됩니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이 이 공간에 대한 미분, 텀,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칸은 바로 그 공간에 대한 미분 텀만 남고 거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는데 그것은 이 빼기 때문입니다. 빼기 때문에 생긴 마이너스가 여기 남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해지는 것이 아까 dy dz 때문에 곱했는데 아까 이제 그 대입이 될 때 이 미분에다가 아까 dx 곱한 게 있었거든요. 그 dx가 또 남아서 결국은 이 우변에도 dx 곱하기 dy 곱하기 dz라는 것이 남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좌우변에 모두 있는 이 부피텀 이것을 소거시켜버리면 바로 홀 밀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마이너스 플럭스의 공간에 대한 변화율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생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지금 홀들이 지금 x방향으로 플러스 x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서 있는 지점보다 뒤쳐져 있는 지점에서의 플럭스가 더 커야 이 증가량이 플러스가 됐었죠. 그죠? 그 말은 이 플럭스의 공간에 대한 변화율로는 음수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처진 지점에서의 플럭스가 더 크니 공간에 대한 플럭스의 변화율은 음수가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야 이 시간에 대한 홀의 변화율은 증가하는 즉 플러스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완성된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아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캐리어 덴시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바로 캐리어의 생성률과 재결합률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를 해줘야
완성된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자, 이제 완성된 수식은 이 박스 안에 한번 넣어 봅시다. 지금 보면 우변이 3개의 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텀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이 텀이 이제 와야 되고요. 그 다음 뒤에는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와야 되고, 세 번째 항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바로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좌변 보면 아직 부피 텀은 곱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텀 모두 그 부피 텀이 곱해져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텀은 이미 설명했던 이 텀이 와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텀은 제너레이션 레이트에 홀에 대한 제너레이션 레이트에 이 부피가 곱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텀은 리콤비네이션 레이트인데,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홀의 덴시티를 점점 줄어들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를 받고 붙습니다. 그리고 부피 텀은 여기 곱해져 있고요. 그리고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홀의 밀도에 비례하고, 거기다가 바로 홀의 수명, 라이프 타임을 나눠주면 그것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되겠죠. 지금 요 첨자에 보면 t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미가 뭐 토탈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캐리어의 수명은 열평형 상태, 즉 평형 상태에서의 수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잉 캐리어가 생겨서 평형 상태보다 캐리어가 늘거나 줄거나 하게 된다면 그것이 캐리어의 수명에 또 관여를 해서 평형 상태보다는 캐리어 수명이 좀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평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즉 평형 상태 캐리어와 익세스 캐리어 모두 합해서 토탈리 홀의 수명이다 해서 타우 PT 이렇게 첨자로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dx, dy, dz 부피 텀을 모두 나누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결과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위에 이 챕터의 제목과 같은 Continuity Equation이 되겠습니다. 플럭스에 대한 공간의 변화율,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레이트, 리콤비네이션 레이트 이런 것들이 좌변에 영향을 준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캐리어들이 x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라고 지금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1차원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이제 이 플럭스가 뭐 x, y, z 모두 세 방향 성분이 모두 존재를 하고, 그렇다면 이 볼륨 내에서의 플럭스의 변화량은 이렇게 단순히 x에 대한 편미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3차원 공간에서는 이 개념은 바로 다이버전스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자기하학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첫 번째 텀 이게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이제 플럭스는 벡터량이 돼야 되고 f px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우리는 고려치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차원만 잘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지금 이 미분에 있어서 왜 이 편미분 기호인 라운드를 썼을까요? 그냥 dp, dt 이렇게 안 하고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제 이 홀 밀도가 지금 x 방향으로 지금 위치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에 대해서도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함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바로 편미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이 미분항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미분 방정식이죠. 미방. 그래서 Continuity Equation은 바로 미방인데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최소 두 개이기 때문에 편미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편미분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는 그 해로서 홀 밀도는 바로 x와 시간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서 얻어지겠죠. 이 캐리어들이 x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따라서 x가 딱 정해져 버리면, 자, 이 육면체에서 우리가 이제 x의 위치를 딱 정해버리면 x 값이 모두 같은 점들을 모으면 바로 이 왼쪽 좌측 면이 되겠죠. 이 좌측 면에서의 홀 덴시티는 이걸 x0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x0, 그 다음에 y, z. 사실은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도 x, y, z 세 개가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x만 이렇게 정해진다면, 예를 들어 x0만 정해진다면 y하고 z는 어떤 값을 정하든 간에, 즉 이 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바로 x0에서의 정해지는 어떤 한 지점에서의 값과 모두 같다.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변수가 3개가 필요하지만 x만 알면, x만 정해지면 x가 같은 나머지 이제 그 면은 홀 덴시티가 모두 같다라는 그런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는 x만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이 없다면, 다이버전스를 포함하고는 그런 이제 3차원 방정식이었다면 이것의 해는 x, y, z, t 4변수 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 플럭스도 지금 x에 대해서 편미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럭스도 우리가 이제 결국 풀어내면 x에 대한 함수이며 t에 대한 함수이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을 했었다면 x와 y와 z와 t 4변수 함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이버전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듯이 이 4변수 함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2변수 함수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이 미분 방정식으로 홀 밀도도 알아내고 또 플럭스도 알아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플럭스가 결국은 홀 덴시티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이 플럭스를 홀 덴시티 P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은 홀 덴시티 P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질 것이고요. 그건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홀에 대해서 이렇게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는데, 똑같은 과정으로 일렉트론에 대한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유도를 하면 우리가 홀 덴시티를 P로 나타내는데, 그것이 그 자리에 일렉트론 덴시티를 나타내는 N으로 이제 바뀌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첨자들이 모두 일렉트론에 대한 것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도 일렉트론에 대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N으로 바꿔주고, 제너레이션 레이트 N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홀 덴시티 대신에 일렉트론 덴시티가 분자에 가고, 수명도 일렉트론에 대한 것이라는 의미로 일렉트론에 대한 수명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8.2.2는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플럭스 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플럭스 텀을 홀이라든지 일렉트론에 대한 덴시티 텀으로 바꾸는 일을 할 겁니다. 플럭스라는 것은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일렉트론이나 홀의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단위 면적당 전류, 즉 전류 밀도와 관계 있습니다. 전류 밀도에다가 그 전하량을 나누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플럭스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홀에 대한 전류 밀도는 우리가 확산에 의한 전류와 드리프트에 의한 전류 두 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기술하면 이와 같이 되죠. 드리프트 텀, 그 다음 확산 텀. 자, 요거는 이제 홀에 대한 거였고요.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플럭스를 나타내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홀에 대해 전하량 E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의 식에서 E가 모두 다 소거되고 남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플럭스라는 것이 결국 홀 덴시티를 나타내는 P와 그 다음에 P의 공간 미분과 관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컨티뉴티 이퀘이션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홀에 대한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어떻게 기술이 됐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박스에 들어가야 될 것은 먼저 플럭스의 공간 변화율이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플럭스의 공간 변화율, 그 다음에 더하기 제너레이션 레이트, 더하기 리컴비네이션 레이트인데,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는 홀 덴시티를 시간에 대해서 줄여주는 역할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럭스 자리에다가 위에 홀 덴시티로 표현된 이 식을 대입을 할 건데요. 플럭스 자리에 이제 이게 대입이 되면서 바로 홀 덴시티에 대한 세컨 오더, 즉 이계 미분항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플럭스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대입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디퓨전 상수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미분과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빌리티 상수도 역시 상수라서 이 미분과는 관계 없는데, 이 전기장은 위치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치에 대한 함수이고, 따라서 이 바깥에 이제 x에 대한 편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있는 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x에 대한 함수, 이것도 x에 대한 함수로 간주를 해서 곱에 대한 미분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두 함수의 곱에 대한 미분요. 자, 그래서 이걸 풀어 쓰게 되면 아직 곱에 대한 미분을 적용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일단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게 미분항이 나타나는 걸 먼저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대입이 될 때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이제 오기 때문에 밖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이제 부호가 상쇄가 돼서 플러스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요. 자,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이 항을 갖다가 소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 전에 우선 지금 여기까지는 홀 덴시티를 변수로 해서 식을 유도를 해왔고요. 이제 이 홀 덴시티라는 것은 평형 상태에 대한 덴시티 P0에다가 과잉 캐리어 델타 P가 더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홀 덴시티죠. 근데 이 평형 상태의 홀 덴시티 P0는 이건 시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상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아까 그 육면체를 포함하는 이 지금 이 전 공간은 이게 이제 지금 P타입 실리콘인데, 이것이 모든 지점마다 P0는 일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P0에 대한 공간 비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라운드 P, 라운드 T라든지 라운드 P, 라운드 X는 라운드 P0 더하기 델타 P 라운드 T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라운드 P0 플러스 델타 P에 대한 라운드 X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라운드 바로 델타 P에 대한 T에 대한 편미분으로 보면 되고, 또 역시 아래도 델타 P에 대한 X에 대한 편미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델타 P에 대한 T에 대한 편미분, 그 다음에 X에 대한 이기 미분도 델타 P에 대한 것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P에 대해서 풀어도 뭐 상관없겠지만 이 델타 P를 변수로 두고 푸는 일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P를 알고 싶다고 하면 P0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같은 풀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델타 P를 가지고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전자에 대한 전류 밀도는 아까 호라가 다른 점이 바로 이 디퓨전 텀이죠. 거기서 부호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플럭스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두 마이너스 부호가 나타나고요. 자, 이것을 아까 컨티뉴어스 이퀘이션에다가 플럭스 텀 대신에 대입을 할 거죠. 이거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의 연속 방정식 중에 이 자리에다가 대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연속 방정식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는데 대입이 되면서 둘 다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항이 이제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렉트론 덴시티, 이것도 X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전기장도 지금 X에 대한 함수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곱의 미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일렉트론 덴시티라는 것은 평형 상태에서 값이 있고, 그럼 이제 미분 관계된 것은 이 N0는 0이 되어서 무시를 하면 되고 델타 N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 N 가지고 이 이퀘이션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바로 전기장이 지금 이 식에서 X에 대한 함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함에 있어서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텀이 어떻게 소거가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 영역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늘어나서 그 인제 반영력으로 지금 확산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분포 모양은 일렉트론과 홀의 확산 계수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일렉트론과 홀의 확산 계수가 같지 않다면 분포 모양, 즉 이 그래프의 형태도 조금은 이제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 이 챕터의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분포 모양은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렉트론과 홀의 확산 개수가 차이가 나서 이 분포 모양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지점에서의 과잉 홀 덴시티와 과잉 일렉트론 덴시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의 균형이 깨지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네트 차지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전기장을 형성해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산이 더 빠른 것이 전자라면은 전자가 이제 멀리 도망을 가는 것을 그 네트 차지가 전기장을 형성해서 붙잡아 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과잉 일렉트론과 과잉 홀은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 챕터의 제목과 같은 M 바이폴라 트랜스포트라고 부릅니다. 혹은 뭐 M 바이폴라 디퓨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여기서도 질문 하나 더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다가 전기장까지 한번 가해보자. 그러면은 캐리어인 일렉트론과 홀은 전기장의 방향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현재 전기장은 좌에서 우로 형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홀은 전기장이 밀려서 우측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고, 일렉트론은 좌측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 과잉 캐리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가해진 전기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서 실리콘 내부에 전기장을 형성시켰지만 이 과잉 캐리어인 홀과 과잉 캐리어인 일렉트론이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좌측에 네트 마이너스 차지를 만들게 되고 우측에 네트 플러스 차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내부적인 전기장,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차지들에 작용하는 전기장은 외부에서 가해진 전기장도 있지만 내부에서 생겨난 내부 전기장이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가상의 실험 조건이 앞 슬라이드에서는 인트린직 실리콘이었는데요. 지금은 P타입으로 도핑된 실리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타입 실리콘에 다량을 존재하는 다수 캐리어인 홀의 거동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외부에서 이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면 이 과잉 캐리어들은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 결과로 아래 그림처럼 델타 P와 델타 N의 분리가 일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지금 다량으로 존재하는 다수 캐리어입니다. 지금 P타입 실리콘이기 때문에 홀들인데요. 홀이 잔뜩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려고 하면 다수 캐리어들은 일렉트릭 필드를 따라서, 특히 바로 이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 다수 캐리어가 플러스 차지이니까 어디를 향해서 움직일까요? 바로 마이너스 차지인 일렉트론이죠. 현재 이 일렉트론은 과잉 캐리어로서 일렉트론입니다. 자, 여기를 향해서 이 다수 캐리어들이 이동을 해버리면 가까이에 몇 개가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전에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려고 했었는데 다수 캐리어인 홀들이 이동을 해와서 이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의 형성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려진 것이 현재 바로 새로운 다수 캐리어 델타 P고요. 지금 이전에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기 직전에 위치해 있었던 이 델타 P는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있지 않고 다수 캐리어가 이제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도핑이 되어 있는 경우는 소스 캐리어가 먼저 이동을 하고요. 그 소스 캐리어 이동을 따라서 다수 캐리어들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다수 캐리어로서 과잉 캐리어들은 이 소스 캐리어로서 과잉 캐리어들과 완벽하게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간의 위치적인 차이는 있어서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길랑 말랑 하면 다수 캐리어들이 거기를 이제 메꾸면서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의 형성을 억제를 하면서 움직여 다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외부에서 전기장이 가해진 경우에도 이동은 일어나는데 이 소스 캐리어가 이 다수 캐리어로서의 이 과잉 캐리어들을 끌고 다니는 그러한 거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전기장이 있건 없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건을 달 겁니다. 바로 첫 번째 도핑이 되어 있다. 도핑이 되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우 인젝션 상황이다.
자, 로우 인젝션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현재 과잉 캐리어가 생겼죠. 델타 N과 델타 P가 동수로 생겼는데 로우 인젝션이라는 조건은 현재 다수 캐리어 누굽니까? 홀이죠. 평형 상태의 이 홀의 양보다 이 늘어난 이 과잉 캐리어 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이 적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로우 인젝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수 캐리어에 대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양이지만 이 소수 캐리어에 대해서는 이 과잉 캐리어가 실제로 무시할 수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소수 캐리어 양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 캐리어하고 비교해버리면 보잘것 없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은 로우 인젝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다룰 때 대부분의 환경은 바로 이 로우 인젝션이 충족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과잉 캐리어가 생기면 이 델타 N과 델타 P의 분포는 동일하고요. 또 이 과잉 캐리어들이 움직여 다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한 몸처럼 움직여 다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N-바이폴라 트랜스포트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N-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1번과 2번은 앞서서 우리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으로부터 유도된 두 식이고요. 1번은 홀에 대한 식이고 2번은 일렉트론에 대한 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기장이 포함되어 있는 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외부에서 인가된 전기장과 그 다음에 과잉 캐리어들이 분리가 일어나서, 즉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의 분리가 일어나서 생기는 내부 전기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인가된 전기장은 균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가우스 법칙을 이제 써보게 되면 가우스 법칙은 입실론 S분의 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전기장이라는 것이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했죠. 외부에서 가해진 전기장과 우리가 이것은 무시가 가능합니다. 균일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써보면 입실론 S분의 전하량 E 곱하기, 자, 여기서 네트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홀로서의 과잉 캐리어는 플러스 차지,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과잉 캐리어 될 때는 그것은 이제 마이너스 차지,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N.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과 이것이 완벽하게 같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중에 하나가 소수 캐리어이면 소수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를 약간의 공간에 거리를 두면서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같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것이 1차원입니다. 1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터널 일렉트릭 필드의 이 공간 미분항은 이게 0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크진 않지만 0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 원래 식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부분은 결국 뭐하고 같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입실론 S분의 전하량 곱하기 델타 P 마이너스 델타 N, 이것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항은 이 다수 캐리어하고 이제 곱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둘 중 하나가 이제 도핑이 되어 있다면 다수 캐리어일 텐데, 이제 그것과 곱해지게 되면 이 항은 무시할 수 없는 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박스 친 이 항을 지금 이것으로 이제 만약에 대입을 한다고 할까요? 치환을 하겠습니다. 치환을 한다면 지금 바로 이 1번식과 2번식은 우리가 풀어야 될 델타 P와 델타 N의 연립이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은 독립적으로 풀 수 있는 식이 아니고 서로 연립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의 과정은 바로 이 전기장 성분, 이 포함된 이 항을 어떻게 소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과잉 전자와 과잉 홀은 조금이라도 분리가 일어나면 서로 내부 전기장을 형성해서 같이 움직이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이 델타 P와 델타 N은 위치라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서로
같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했고요. 그래서 지금 식이 두 개인데 서로 다른 델타 P와 델타 N을 한 개의 변수로 통일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N 대신에 델타 P를 대입을 한다든지 2번식에서 아니면 뭐 1번식에서 델타 P 대신에 델타 N을 대입해서 두 식에 포함되어 있는 서로 다른 이 변수를 한 개로 통일시켜 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두 식을 뺄 겁니다. 자, 그 전에 또 하나 이제 위식과 아래식은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그 다음에 리컴비션 레이트가 서로 홀에 대한 것과 일렉트론에 대한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일렉트론에 대한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홀에 대한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서로 다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문자로 통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리컴비션 레이트도 서로 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한 개의 문자로 통일을 시킬 겁니다. 1번식에 있는 델타 P를 델타 N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식의 우변에 있는 델타 P가 모두 델타 N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리컴비션 레이트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의 문자로 이렇게 통일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1번식과 2번식을 빼기를 해서 이 전기장탐을 없앨 건데요. 그 앞에 개수가 서로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개수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식에는 μn 곱하기 n을 곱하고, 또 2번식에는 μp 곱하기 p를 곱해서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식이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전기장 텀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부호만 다르고 이제 크기는 같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기장 텀을 소거할 준비가 된 거고요. 이 두 식을 이제 더하기를 합니다. 더하기를 하면 시간에 대한 이 변화율은 앞에 개수가 이게 이제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이게 미분 앞에 개수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이런 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시간에 대한 미분텀 앞에 있는 개수를 양변에다가 모두 나눠버립니다. 그럼 좌변에서는 이제 개수가 1이 되고, 그 다음 우변에서는 이제 각 항들의 개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리컴비네이션 레이트의 개수들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일은 원래 이제 그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에서 포함되어 있었던 전기장의 공간 미분텀을 없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변수를 델타 n만 남겼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이 개수에 n이 있는데 이 n이 결국 평행 상태의 n0와 델타 n 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p도 결국은 p0와 델타 p의 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개의 식에는 또 델타 n이 들어있고 또 델타 p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식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이 델타 n과 델타 p는 같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p라는 변수도 p0 플러스 델타 n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이제 델타 n 하나의 변수의 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선형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요. 복잡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어서 쉽게 풀어낼 수는 없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 큰 물리적인 의미를 여기서 뽑아내기도 힘들고요. 박스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명칭을 붙이기를 n 바이폴라 확산계수 D'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전기장 앞에 붙어 있는 텀을 갖다가 우리는 n 바이폴라 이동도라고 합니다. 이 방정식으로부터 풀고자 하는 것은 바로 델타 P와 델타 N이고, 이것은 둘 다 X와 T에 대한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N도 사실은 X와 T에 대한 함수고, 이 P도 X와 T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는 상수가 아니고, 이 박스 자체도 X와 시간에 대한 함수인 것이죠. 그렇지만, 도핑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P타입으로 도핑이 되어 있으면, P0라는 양과 N0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양적인 큰 차이에 의해서 이 박스가 상수로 수렴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챕터의 제목을 보도록 합시다. 이 챕터의 제목은, 자, 이 반도체가 도핑이 되어 있고 익스트린직 반도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로우 인젝션 상태다. 다시 말해서 뭐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가 이 얇은 실리콘에 아까 이 빛을 비춰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늘어난 델타 N과 델타 P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의 이제 비교 대상은 이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가 이제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캐리어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과잉 캐리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유도된 식에서 N바이폴라 확산계수와 N바이폴라 이동도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표현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반도체가 P타입인 경우 평형 상태에서 일단 P0는 N0보다 훨씬 크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로우 인젝션 조건, 다시 말해서 다수 캐리어에 비해서 과잉 캐리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먼저 이제 분모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뮤N과 뮤P는 이제 상수고 거기에 N과 P가 각각 곱해져 있는데요. N이라는 것은 N0 더하기 델타 N이고 P라는 것은 P0 더하기 델타 N입니다. 물론 이제 델타 P이지만 우리는 델타 P와 델타 N은 한 몸처럼 행동한다, 즉 같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두 번째 항에 포함된 이 P0가 첫 번째 항에 포함된 N0라든지 델타 N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무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분자에서도 보면 디퓨전 상수만 더 이제 곱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각각 항에다가 그렇더라도 이제 그 괄호 안에 있는 이 P0가 이제 첫 번째 항에 있는 N0라든지 델타 N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항은 무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분모에 남아있는 것과 분자에 남아있는 것은 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뮤피, 그 다음에 괄호에 있는 것, 괄호가 이제 소가 되고 남는 것은 바로 dn이라고 하는 상수만 남습니다. 자, 아까 이런 이제 p라든지 또 n이 위치나 시간에 대한 함수라서 이건 상수라 볼 수 없다라고 했지만, 양적인 이제 큰 차이에 의한 근사를 통해서 N바이폴라 확산 계수라는 것이 바로 dn으로 근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P타입 반도체라고 지금 가정을 했는데 결과는 바로 그 P타입에서 소수 캐리어인 일렉트론의 확산 계수로 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바이폴라 이동도 또한 분모에서 이 첫 번째 항을 이제 무시를 해버리고 그 다음 이제 남는 것을 소거를 하게 되면 우선 뮤피와 뮤피가 서로 이제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서는 이 델타 N에 비해서 P0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델타 N 무시하고, 또 분자에서도 N0에 비해서 P0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N0를 무시하면 결국은 분자 분모에 P0가 남아서 둘 다 서로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바로 뮤 N이 남습니다. 역시 현재 P타입 반도체인데 여기서 소수 캐리어인 일렉트론의 이동도로 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위에서 P타입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N타입이라고 한다면 결국 양적인 관계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확산 계수는 두 번째 항이 소거가 되고 분자 분모에 소거를 시켜서 남는 것은 바로 DP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N타입인 경우는 소수 캐리어인 홀에 대한 확산 계수로 귀결이 되고 이동도는 또 홀에 대한 이동도로 바뀌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양적인 비교로 일단 두 번째 항을 무시를 하고 그 다음 분자 분모에 있는 것을 소거를 시킬 텐데 우선 UN이 소거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타입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분자에서는 P0에 비해서 N0가 월등히 크죠. 그래서 앞에 있는 P0가 소거가 되고요. 자, 분모에서는 그 델타 N에 비해서 N0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얘를 무시하면 자, 분모에는 N0가 남고 분자에는 마이너스 N0가 남습니다. 그래서 N타입의 경우는 홀에 대한 이동도로 남는데 마이너스 부를 붙여서 남다는 것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거기서 아까 이제 N바이폴라 디퓨전 계수와 N바이폴라 이동도는 상수로 근사가 가능하다는 걸 바로 앞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앞서 그 이퀘이션에 포함된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도 수정을 하자는 겁니다. 앞서 수식에는
일렉트론과 홀에 대한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첨자를 없앴었죠. 첨자를 없애고 G-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이제 그 N바이폴라 디퓨전 상수, 즉 확산계수나 N바이폴라 그 이동도가 소수 캐리어에 의한 그 상수로 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도 그 소수 캐리어에 대한 것으로 이제 첨자를 바꿔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P타입 반도체인 경우는 소수 캐리어인 일렉트론에 대한 제너레이션 레이트,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로 바꿔주고요. 자,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평형 상태에서의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있고, 이제 추가적인 양, 즉 과잉 캐리어에 대한 제너레이션 레이트를 우리는 프라임 기호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GN 프라임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도 평형 상태의 리컴비네이션 레이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익세스 캐리어에 대한 리컴비네이션 레이트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이 GN0와 RN0는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소거를 해버리고, 남는 것은 과잉 캐리어에 대한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로 바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과잉 캐리어에 대한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는 바로 과잉 캐리어의 덴시티에다가 그 과잉 캐리어의 수명 타우 n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수 캐리어인 경우는 과잉 캐리어가 된다 하더라도 평형 상태에서의 수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모는 나중에 타우 n0로 바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P타입 반도체에 대해서 로우 인젝션인 경우는 바로 이 N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X에 대한 이계 미분항이 맨 앞에 있었고, 그 다음 X에 대한 일계 미분항이 뒤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 레이트, 그 다음에 리콤비네이션 레이트,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계 미분항 앞에는 N바이폴라 확산 계수가 있었죠. 그것이 상수로 근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계 미분항의 앞에 개수는 전기장 텀이 있었고요. 그 앞에 N바이폴라 이동도가 이제 곱해지는 그런 형태였죠. 그 앞에 있는 그 N바이폴라 이동도가 상수로 근사된다는 걸 알았고요. 이제 요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는 과잉 캐리어에 대한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로 바꿔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에 들어가는 것은 소수 캐리어인 일렉트론에 대한 디퓨전 상수, 확산 계수가 이계 미분항의 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계 미분항 앞에는 전기장 텀이 존재하고 거기에 소수 캐리어인 일렉트론의 이동도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첨자가 GN인데 N이 빠졌네요. 일렉트론에 대한 과잉 캐리어로서의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빼기 델타 N 나누기 과잉 캐리어로서의 일렉트론의 수명이 분모에 와야 되지만 그것은 평형 상태의 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아까 앞서 얘기했죠. 그래서 평형 상태의 값으로 분모에 대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P타입 반도체이고 로우 인젝션인 경우 바로 N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N타입 반도체라면 이제 요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는 첨자를 홀에 대한 것을 고쳐주고요. 그렇게 되면 평형 상태의 값과 과잉 캐리어에 대한 제너레이션 레이트로 이제 분리를 하고,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도 그렇게 분리를 한다면 평형 상태의 것들은 서로 이제 소거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남는 것이 과잉 캐리어로서의 제너레이션 레이트, 그 다음에 과잉 캐리어로서의 리컴비네이션 레이트 항이 이제 남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평형 상태의 값으로 치환할 겁니다. 그래서 남는 식은 자, 홀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잉 캐리어로서 홀 덴시티 델타 P의 X에 대한 이제 이계 미분항의 개수는 소수 캐리어인 홀의 확산 개수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장 텀 앞에는 아까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 뮤 프라임이었죠. 이게 이제 N바이폴라 이동도라고 했던 건데, 이것이 아까 이제 N타입 반도체인 경우는 소수 캐리어인 홀의 이동도로 바뀌는 대신에 음수를 갖고 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과잉 캐리어로서의 제너레이션 레이트, 여기서도 GP를 이제 붙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어차피 과잉 캐리어로서의 제너레이션 레이트 GP 프라임이나 GM 프라임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 첨자 없이 G 프라임으로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홀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P를 붙여주는 게 좋겠고요. 위에서도 N을 붙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핑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제 과잉 캐리어의 양이 그렇게 높지 않은 로우 인젝션 상태라면 이 식은 모두 소수 캐리어의 상수들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핑이 되어 있고 로우 인젝션
상태의 N-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유도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에서는 조건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여러가지 상태, 뭐 정상 상태라든지 또 과잉 캐리어가 모든 지점에 대해서 균일하다든지 외부 전개가 없을 때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붙으면 그 N-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전제로 반도체는 P타입으로 도핑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수식은 모두 델타 N에 대한 것으로 표현이 됐었죠. 자, 먼저 정상 상태라는 조건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 정상 상태라는 것은 이 델타 N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 텀이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N-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이 좌변이 0이 되는 거예요. 우변은 그대로 이렇게 남아서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x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이 되고 오더는 세컨 오더가 되겠죠. 그리고 개수들은 이제 모두 상수개수입니다. 광수학에서 상수개수 상미분 방정식 풀이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2개 미분항, 요게 1개 미분항, 요거는 이제 미분이 되지 않은 항, 그리고 요것은 상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x에 대한 함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 건너편을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non homogeneous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과잉 캐리어의 발생이 공간적으로 균일한 경우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x에 대한 편미분이 0이 될 것이고, 그것에 이제 2개 미분도 역시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변에서 첫 번째 항이 0이 되고 두 번째 항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이제 t에 대한 이제 상미분 방식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운드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d 델타 n 나누기 d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전개가 없을 때, 전기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진 전기장과 내부에서 발생된 전기장의 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전개가 없을 때라는 것은 바로 이게 0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내부 전개는 이 외부에서 가해진 전기장에 비해서도 훨씬 작고, 따라서 이것이 이제 홀로 남을 때는 역시 거의 0과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전기장 성분, 이것도 0이라고 건설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항을 0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항을 없애면 남는 것은 t에 대한 편미분도 남아있고 x에 대한 편미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편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을 배운 후에야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잉 캐리어 생성이 없을 때 G'이 0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게 0이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잉 캐리어의 재결합이 0일 때, 무시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재결합이 0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맨 끝에 있는 항이 0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각의 이제 한 개씩의 조건을 추가한 경우에 이렇게 방정식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중복이 된다면 두 개를 모두 적용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상 상태이고 외부 전개가 없다라면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이 좌변을 0으로 놨었는데 추가적으로 전개와 관계된 이 항을 갖다가 또 0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풀이가 간단해지는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N타입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타입 반도체인 경우 N-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은 앞에 P타입과 달리 부호가 하나 다르죠. 지금 N타입 반도체인 경우는 이 수식이 이 소수 캐리어인 홀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첨자가 모두 이제 P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부호가 이제 다르다는 것은 그거와 관계 있습니다. 홀 커런트 덴시티는 전기장에 대해서는 E의 P의 전기장에 그 다음에 홀 덴시티 성분이 있고, 그 다음 디퓨전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홀 커런트 덴시티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죠. 마이너스 부호에 dp, d 공간이면 x라고 하겠습니다. dp dx, 그 다음에 차지 전하량 E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는 E mu n E의 n에다가 플러스죠. 플러스 dn dx E. 이 부호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 N-바이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도 이 커런트 덴시티로부터 이제 유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홀에 대한 이 식은 이 디퓨전 성분과 드리프트 성분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과 조건, 즉 정상 상태라든지 뭐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공간에 대해서 균일하다든지 뭐 이런 이제 추가 조건이 주어지면 이 식에서 해당 성분이 0으로 바뀌어지면서 식이 간단해지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4장은 쿼지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도 소개했던 그림인데요. 실리콘이 N타입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국부적으로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평형 상태인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 많이 멀리 떨어진 이제 이 지점은 빛이 비춰지고 있는 지점에서 꽤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 이 지점은 평형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일렉트론과 홀 덴시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N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페르미 레벨은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보다는 상승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존재 확률이 이 컨덕션 밴드 쪽에서 증가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일렉트론의 덴시티 N0는 NC를 상수로 해서 수식으로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NI를 상수로 해서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NC를 이용해서 표현이 될 때는 바로 이 익스포넨셜 함수 안에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가 들어가게 되겠죠. NI를 상수로 할 때는 익스포넨셜 함수 안에 EF 마이너스 EFI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EC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지금 앞에 마이너스 버가 있기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이 익스포넨셜은 1에 가까워지고 이 NC 값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EF가 EC보다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이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이 익스포넨셜 값은 1보다 점점 작아져서 N0는 NC보다 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한편 NI를 상수로 할 때는 기준이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EFI라서 페르미 레벨이 EFI보다 같게 되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값이 1이 되고 NI하고 같아지겠죠. 근데 페르미 레벨이 EFI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리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 익스포넨셜 값은 증가를 하면서 이 N0 값은 NI보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N0 양을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것은 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홀에 대해서도 MV를 상수로 하거나 NI를 상수로 하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며, 이때도 이 페르미 레벨의 위치에 따라서 홀 덴시티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N0나 P0나 모두 똑같은 레벨의 페르미 레벨에 의해서 값이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N타입이니까 EF-EFI가 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파이. E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E파이라고 합시다. E파이라고 하는 값을 간다고 하면 N0는 NI 곱하기 익스포넨셜 KT의 E파이가 되겠죠. 한편 P0는요, NI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자 EFI-EF입니다. 근데 EFI가 지금 EF보다 지금 아래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양은 지금 위에 E파이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바로 마이너스 E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0와 P0의 곱은 NI 제곱이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표현된 식과 이런 표현식이 곱해지면 바로 익스포넨셜 하는 서로 소거가 되죠. 그래서 NI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 전자와 전공에 대한 페르미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빛이 비춰지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렉트론 덴시티는 바로 N0에다가 지금 증가된 과잉 캐리어 양 델타 N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도 P0라는 평형 상태의 값에서 증가해 있습니다. 홀이 얼마만큼? 델타 P만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일렉트론의 양을 갖다가 계산하는 식이 뭐 NC를 이용할 수도 있고 NI 상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NI 상수를 이용하자면
바로 익스포넨셜 항의 안에 EF-EFI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까 평형 상태보다는 증가해 있죠. 일렉트론 넷 덴시티가. 그러니 페르미 레벨이 위치가 여기였다면은 아까 이제 EFI보다 아까 EFI만큼 높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페르미 레벨은 최소 표시된 EF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시기에 의해서 증가된 이 델타 N의 양이 반영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고 있는 지점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은 지점의 페르미 레벨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홀도 NN을 상수로 표현하는 식에서는 바로 EF-EF가 되겠죠. 아까는 페르미 레벨이 이 위에 있었습니다. EFI보다 위에 있었죠. 자, 지금 홀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이 페르미 레벨은 EFI 쪽으로 다가가서 그리고 EFI를 지나쳐서 더 점점 내려갈수록 홀의 양은 많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아까 평형 상태에서의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이 위치보다는 페르미 레벨이 더 낮아야 지금 이 증가된 홀의 양을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지점에서는 빛이 없는 지점보다는 일렉트론에 대해서는 페르미 레벨이 더 높아져야 되고 홀에 대해서는 페르미 레벨이 더 낮아져야만 이 계산식이 들어만다는 거죠. 따라서 빛이 비춰지고 있는 지점에서는 일렉트론에 대한 페르미 레벨과 홀에 대한 페르미 레벨이 같은 레벨이어서는 안 되고 분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첨자에다가 일렉트론에 대한 것은 첨자 n을 추가를 해주고요. 홀에 대한 페르미 레벨은 이 p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빛이 비춰지고 있는 지점, 바로 평형 상태가 아닌 지점이죠. 그래서 비평형 상태에 있는 지점에서의 특징은 일렉트론의 덴시티와 홀의 덴시티를 계산을 하게끔 하는 이 페르미 레벨이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분리된 페르미 레벨을 바로 코지 페르미 레벨이라고 부릅니다.